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강의가 중단된 이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주역학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주역학에 대해서 궁금은 한데 도대체 이게 무언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주역학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역학의 역사입니다. 사주역학은 보시다시피 1200여 년 전에 중국 당나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년 후에 송나라 때 오늘날과 같은 사주역학이 만들어져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들여왔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주역학은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이라고 입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사주역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내세 종교 현세 역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역학은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생활 문화입니다. 생활 문화입니다. 사주역학이 표방하는 것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은 오늘만 살고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분수에 맞게 삶으로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면은 가장 필요한 전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역학은 나를 알 수 있는 수단이다.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많은 책을 본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기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주역학이라는 것이고, 이 사주역학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연구되고 발전되어 온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명을 알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은 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면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불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주역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특히 이런 장기의 취약점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회복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기의 취약성을 가진 분은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장기가 취약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또 사주역학의 하나의 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수로 이루어지죠. 이 목이 약한 분은 간, 담이 취약합니다. 화가 약한 분은 심장과 소장이 취약합니다. 토가 약한 분은 비장과 위장이 취약합니다. 금이 약한 분은 폐와
대장이 취약합니다. 수가 약한 분은 신장과 방광이 취약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취약한 분은 주로 폐에 취약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폐가 취약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주에 금이 약한 분은 특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사주역학이기 때문에 사주역학은 중요하다,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한 수단이 사주역학이라고 그랬는데 사주를 풀이하는 근거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인가 미신인가 뭐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사주역학에 풀이하는 근거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연의 이치로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이치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가 또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낸다는 것입니다. 과학입니다. 또 하나는 전부가 과학으로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습에 의해서 또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으로 풀이하는 예와 관습에 의해서 풀이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주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계절을 잘 타고났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계절과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갑을 일간으로 갖는 사람은 목성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요 신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년을 뜻합니다. 계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을 뜻하고요. 을축, 이것은 태어난 일을 뜻하고, 이것은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년을 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그러고요. 각 주마다 두 개의 글자씩이 있어가지고 8자가 되니까 사주 8자가 됩니다. 8자가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8자 가운데서 가장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을이죠. 을입니다. 이 일간이 목화토 금수 중에서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나는 목성인 사람이다, 화성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을인 사람이 목이 되는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천간의 하나의 글자로 이제 자기 일간이 정해지는데요. 10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대 이렇게 10자죠. 10자인데 이 중에서 갑을인 사람을 목이라고 합니다. 병정인 사람을 화라 합니다.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목인 사람. 그래서 을을 일간으로 갖고 목인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태어나면 잘 타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의 이치로 풀이하는 것이죠. 목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죠. 생명체인데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강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명력이 강한 계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제철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목성인 사람이 봄에 태어나면 가장 잘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다, 활동력이 강한 여름에 태어났다는 말은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목이 여름에 태어나니까 이것도 잘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죠. 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풍성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본질은 이 줄기에 있는 거거든요. 줄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영양소를 이 가지와 잎에다가 다 주부르고 나니까 정작 나무 자체는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가을에 태어나면 나무의 본질인 줄기가 자기가 가진 영양소의 하나까지도, 마지막 하나까지도 이 열매 맺는 데다가 다 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나무 자체는 가장 흥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장 잘 못하고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겨울은 저장하는 계절이죠. 나무가 가을이 되면 이 가지와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 벌써 단풍이 드는 철이죠.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년 봄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힘을 저축합니다. 에너지를 저축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겨울에 이 나무는 상당히 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그래도 봄보다는 못하지만 잘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목이라는 사람이 봄에 태어나면 가장 잘 타고나고, 여름에 태어나면 약하게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나면 가장 약하게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나면 잘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일 경우에는 어떠냐? 전부 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의 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죠. 관습에 의해서 사주를 풀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행운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고스톱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자리가 나빠서 돈을 잃었단 말이지. 이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만일에 돈을 딴 사람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았다고 하면 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에 좋은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간 방향을 넣으면 팔방이 됩니다. 팔방이 됩니다. 이 팔방을 대상으로 손방향이 정해집니다. 손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자 해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삿짐 비용의 2배를 내려고 합니다. 2배를 물더라도 이제 이날에 하려고 하죠. 또 이삿짐 센터로서는
평상시에 5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 손 없는 날은 워낙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5사람을 더 고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갈 수밖에 없고 이삿짐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날이 손 없는 날이고 어떤 날이 손 방향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손님과 같습니다. 계기죠. 오늘날은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돈벌이가 되죠. 그런데 옛날은 농경사회죠. 한 마을에 자기의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내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 뭔가 뺏어가고 사람을 해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손님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손방향이 정해집니다. 손이란 거는 그 손님의 뜻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쓰여지는 의미는 앞귀를 뜻합니다. 앞귀가 이 팔방 가운데 하루에 한 방향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코지 하는데 돈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1년 내내 공들여 지었던 양식을 훔쳐가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이 하루씩 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서 해코지를 한다는 말 하니까 그 방향만 알면 그 방향을 피하는 것이 길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손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일이거나 11일이거나 21일인 날을 21일, 일자로 끝나는 날 때는 앞귀가 북동쪽에 가서 해코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일은요 동쪽이고요, 3일은 남동쪽이고, 4일은 남쪽이고, 5일은 남서쪽이고, 6일은 서쪽이고, 7일은 북서쪽이고, 8일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9일과 10일은 어떤 건가? 9일과 10일은 방향이 없습니다. 이때는 앞귀가 쉬는 날입니다. 8일 동안 한 방향을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했다가 9일과 10일은 집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귀가 쉬는 날이니까 해코지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9일과 10일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때 이사를 하면 좋다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이사를 꼭 해야 되겠는데 9일, 10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만일 1일이었다 그러면 1일에 북동쪽에 가서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북동쪽을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추석이 8월 15일이었죠. 오늘이 8월 21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역시 이제 일자로 끝나는 거죠. 오늘은 북동쪽으로 가면은 해코지를 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만일에 고스톱을 친구들하고 했다면 그 고스톱 치는 방의 중앙에서 봐서 북동쪽에 앉으면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손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미신이냐?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습입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되어 내려온 관습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맨 마지막에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자녀분을 결혼을 할 때 양가 집안이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다 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궁합을 봐서 하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맞다고 했을 때 이 두 양반은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사람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방향에 관한 내용은 뭐 사소한 일에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사를 간다든지 혼례를 치른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하는 자기 일생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늘의 뜻으로 물어보는 한 정성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게 중요하죠. 자신을 아는 수단으로서의 사주역학은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사주역학은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이하는 수단이 과학과 관습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주역학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역학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